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학래입니다. 오늘 저는 도서관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가능성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아마 다른 발표에서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과제나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미래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자료에서는 가능하면 현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이 변하지 않는 공간은 변화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도서관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변하지 않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서관이 미래에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설명한 그 인용글을 제가 갖고 왔는데 처음 인용한 거는 팀 버너스리죠.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시스템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우리가 구축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요. 팀 오랄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이런 걸 강조하고 에릭 스미트는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5엑사바이트에 대한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가트너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피터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의 정보와 그 정보가 5일에 비교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이제 애널리틱스인 거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흡사 이제 내연 기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런 전망이나 긍정적인 미래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것들은 이제 누구도 부연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포르쉐에서 데이터를 포르쉐 자동차와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컨셉추얼 하긴 하지만 포르쉐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자동차가 향후에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차에 운전하는 것을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치를 주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비전이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듯 하지만 결국은 데이터라는 하나의 주제로 보면 같은 주제이고 그리고 가야 할 길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되게 오래전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일반인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던 계기가 실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대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AI가 상당히 빨리 개발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계 대 인간 대결의 구도로 많이 이제 접근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나면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직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냐 혹은 기계와 인간 이 대결 구도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냐 거기엔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고가 성공하는 계기는 첫 번째는 알고리즘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연구자들, 딥러닝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사실은 딥마인드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성공한 가장 큰 계기를 우리는 딥러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반면에 알파고가 성공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근데 딥마인드 챌린지를 할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기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고가 딥마인드 챌린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한 다음에
정말 거대한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딥마인드 챌린지를 위해서 별도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세 가지 중에 만약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만약 알파고가 라지 스케일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 대규모 데이터, 바둑과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가 없었다면, 혹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그 수준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이벤트는 성공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조건은 모든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알파고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만큼 사실 도서관에서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조합을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비디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And your mother reminding you about your father. Surprise birthday party next Sunday. Today you have a faculty lunch at 12 o'clock. You need to take Kathy to the airport by 2. You have a lecture at 4:15 on deforestation in the Amazon rainforest. Right. Let me see the lecture notes from last semester. No, that's not enough. I need to review more recent literature. Pull up all the new articles I haven't read yet. Journal articles only? Fine. Your friend Jill Gilbert has published an article about deforestation in the Amazon and its effects on rainfall in the sub-Sahara. It also covers drought's effect on food production in Africa and increasing imports of food. Contact Jill. I'm sorry, she's not available right now. I left a message that you had called. Okay. Let's see. There's an article about 5 years ago, Dr. Flemson or something. He really disagreed with the direction of Jill's research. John Fleming of Uppsala University. H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arth Science of July 20 of 2006. Yes, that's it. He was challenging Jill's projection of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being released to the atmosphere through deforestation. I'd like to recheck his figures. Here's the rate of deforestation he predicted. And what happened? He was really off. Give me the University Research Network. Show only universities with geography nodes. Show Brazil. Copy the last 30 years at this location at 1 month intervals. Excuse me, Jill Gilbert is calling back. Great. Put her through. Hi, Mike. What's up? Jill, thanks for getting back to me. Well, I guess that new grant of yours hasn't dampened your literary abilities. Rumor has it that you've just put out the definitive article on deforestation. Aha. Is this one of your typical last-minute panics for lecture material? No. That's not until, 4:15. Well, it's about the effects that reducing the size of the Amazon rainforest can have outside of Brazil. I was wondering, it's not really necessary, but, Yes. It would be great if you were available to make a few comments. Nothing formal. After my talk, you would come up on the big screen, discuss your article, and then answer some questions from the class. And bail you out again? Well, I think I could squeeze that in. You know, I have a simulation that shows the spread of the Sahara over the last 20 years. Here, let me show you. Nice. Very nice. I've got some maps of the Amazon area during the same time. Let's put these together. Great. I'd like to have a copy of that for myself. What happens if we bring down the logging rate to 100,000 acres per year?
Interesting. I can definitely use this. Thanks for your time, Jill. I really appreciate it. No problem. But next time I'm in Berkeley, you're buying the dinner. Dinner, right. See ya, 4:15. Bye-bye. Hey, I'm going to lunch now. If Kathy calls, tell her I'll be there at 2 o'clock. Also, find out if I can set up a meeting tomorrow morning with, Tom Lee. Enjoy your lunch. Hello, Professor Bradford is away at the moment.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Michael, this is your mother. I know that you're there. I'm just calling to remind you to call your sister and pick up. 네, 이 영상은 1987년도에 애플이 만든 비전을 보여주는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가상 모신을 애플은 날리지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7년이면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올림픽 했으니까요. 바로 전행인 거죠. 그때 애플이 보여준 이 비전은요. 그 당시에 보면 정말 센세이션 했던 거고 저게 가능한가?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눈치가 있다거나 혹은 아이폰을 쓰는 경우에는 이 비디오에 나오는 게 시리라는 거를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상 비서라고 하는 아마 집에 한두 개 정도는 가상 비서 스피커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 하나 정도, 시스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균형감 있게 구성이 됐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비디오는 한 2년 전 정도에 만든 비디오인데요. 이 비디오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상 비서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에 해당하는 비디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스피커들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 애플, 아마존 알렉사 이런 것들을 실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이제 말을 하게 하고 답을 맞추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m Matt Kirshen. I'm Andy Wood. I'm a Brit. I'm an American. And it turns out that I have more trouble than Andy being understood by some of these things.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Sorry, I'm not sure how to help with that. So we decided to try out 3 of the top smart devices and figure out which one could understand the widest variety of accents. We've picked 4 different sentences which provide a variety of challenges for accents. And we're going to bring in a bunch of friends of ours and have them run through those 4 phrases on each of these 3 devices. We're going to play around with it a bit. We're going to get them to use the way they naturally speak. Maybe we get them to amp up the accent a little bit. By the end of this, we hope to be able to crown one of these as having the best ear. Here, City, do us a favour and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I've added it. It did You're it. bleeding great, City.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grocery list. You don't have a grocery list. That's true. Shall I She's create right. one? I think I could do that a little bit better for you. Add Worcestershire sauce to the shopping list. I've added it.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I've added it.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I've added it. In 1. Alexa, add Worcestershire. I don't know how to say this word in real life. I always say I wasn't Worcestershire. able to understand.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I put Worcestershire sauce on your shopping list.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I've added Worcestershire sauce to your shopping list.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Okay, I've added Worcestershire sauce to your shopping list. Thank you. Okay, Google, add Worcester sauce to my shopping list. Okay, I've added pasta sauce to your shopping list. Maybe even add more syllables to Worcestershire and see if Google will keep going. Okay, Google,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Okay, I've added Worcestershire sauce. Sentence 1 was add Worcestershire sauce to my shopping list. Every gadget got
something close to it. I've added Shire sauce to your shopping list.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Benedict Cumberbatch was born July 19th.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Benedict Cumberbatch was born July 19th. July 19th. I found this on the web for whenwasbenedict.com by Budget Born. Alexa,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Born on Monday, July 19th, 1976. Everybody knows when Benedict Cumberbatch was born.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Benedict Cumberbatch was born on July 19th.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He was born on July 19th, 1976.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July 19th, 1976. Benedict Cumberbatch.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July 19th, 1970. It was impossible to get Google Home not to understand the name Benedict Cumberbatch. Ouagadougou is the capital of which country? I don't understand. Oh, Burkina Faso? Yeah, Is that right? that is right. Ouagadougou is the capital of which country? I'm not sure what you meant by that question. The country that Ouagadougou is the capital city of is Burkina Faso. Ouagadougou is the capital of which country? Here's a summary from Nations Online. Here's a summary from Nations Online. Ouagadougou is the capital of which country? Here's a summary from Nations Online. Satellite view is showing Ouagadougou. Can you do an impression of a thick German accent or what you sounded like when you were first learning some English? Ouagadougou is the capital of which country? Here's a summary from Nations Online. Satellite view is showing Ouagadougou. This one was set up to fail to begin with. I'm going to admit that I hadn't heard of that city before today. Is that am I a bad person? I had, but I apparently didn't know how to pronounce it.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Westworld was written by Michael Crichton. It actually got that easier.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I found this on the web for Which Right Out Road. Westworld. We found it's the T sounds that are missing.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Which Westworld? Alexa,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I can't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I heard. Sorry, I couldn't find any theater named Rider Road West.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I can't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I heard. Want to just try it again and maybe just like before, maybe just hit the T's really hard?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Westworld's author. Yes. Finally. Okay, Google.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Sorry, I'm not sure how to help with that yet.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Sorry, I'm not sure how to help with that yet. Westworld's screenwriter was Michael Crichton. Michael Crichton. Michael Crichton. So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was a problem for a lot of people, and I think a lot of it comes down to that DT sound. Alexa, which writer wrote Westworld? She couldn't take it, she shut down. Just like that. We set out to figure out which of these three devices was the most versatile in terms of understanding lots of different accents. Yeah, all of these devices have things that they're better at and worse at than the other ones, but when it just comes to understanding how different people say different sentences, I think it's clear Google won. Followed by Siri, followed by Amazon. We also learned that Google Home's pretty outstanding. But the big winner today is obviously Benedict Cumberbatch. Okay, Google.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July 19th, 1970. Okay, Google. When was Benedict Cumberbatch born? Benedict Cumberbatch born. July 19th, 1976. Thanks for watching, and let's see your attempts at not saying Benedict Cumberbatch. 예, 이 영상을 보시면 재밌는 게 각국의 그 실험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액센트를 좀 다르게 하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도 하고 일본 사람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인 경우에 이 비디오를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뭐 아이리시나 이탈리아인들이 얘기하는 그 발음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답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 그 여자분이 발음하는 것들은 좀 이상하다 느끼는데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일본인이 쓰는 영어처럼 발음을 하는데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답을 잘하는 그 스피커가 있고요. 답을 잘하지 못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차이는 사실 데이터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지금 5개의 스피커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한 게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구글 홈과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80%, 9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아마존 알렉스나 삼성의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도 낮고요. 그리고 정확률도 낮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회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요. 애플이나 알렉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트루날리지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 트루날리지는 질문 셋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잘 알아듣는데 아마존 알렉사는 답을 못하는 경우고, 애플에 있는 애플의 시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이스를 인식해서 iOS하고 통합시키는 기술은 잘 발전을 시켰는데 실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울프람 알파라고 하는 서드 파티와 연결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피커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알아듣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는 경우는 100%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나 AI 기술에 있어서 데이터는 거의 기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위쪽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도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 중앙에 있는 거에 보시면요. 스피치 투 텍스트, NLP, 널리지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말을 텍스트로 바꾸고요.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한 다음에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기술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저런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피커나 혹은 어시스턴트 분야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빅데이터나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다 성공적이냐?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죠. 한 2, 3년 동안 챗봇 서비스를 정부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유통업계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챗봇 시장은 글로벌한 시장으로만 봐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보험사, 은행사 대부분 챗봇 만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도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른쪽에 챗봇 서비스 종료한다는 쓱닷컴에서 했던 챗봇닷컴을 종료하는 케이스를 보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메이저 유통업계에서 챗봇 서비스를 접었던 이유는 기술이 발전이 덜 됐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저 챗봇을 만들 때 문제 정의를 했을 때 다들 기대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챗봇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챗봇 서비스는 결국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있어요. 상당히 규모도 큰 그런 국가 과제를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시스템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챗봇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문제정의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기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리얼리티 체크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기술도 있고 그 기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있는데 반해서 사실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IBM 맞쓴 경우에도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했고 무엇인가 문제를 금방이라도 풀 것 같았어요.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17년부터 IBM 왓슨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 있고 올해 6월 정도에 좀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왓슨이 몰락한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몰락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IBM이 왓슨을 만드는 그 과정, 그 시기에는 의사결정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반면에 IBM 자체가 컴퓨터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전형적인 매뉴팩처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의 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에서 왓슨을 이용한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점을 보면 왓슨이 의료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는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신문에서 얘기하는 이게 몰락이냐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제가 이제 두 가지 왓슨의 경우하고 스마트 스피커 그리고 챗봇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국내에서 지금 이 기술 정말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하는 기술들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그 기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영역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이런 기술들은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프로블럼 스페이스가 있고요. 이건 문제 영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솔루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저걸 원하거든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혹은 과제를 쿠킹하시면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글들이 많을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기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업무 주제가 딱 나오죠. 과제 이름이에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동안 했던 예를 들어 도서 대출 시스템이 있는데 도서 대출 시스템을 딥러닝 기반으로 해보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도서관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영역에서는 그 업무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도서관이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개발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딥러닝 기반의 가령 도서 대출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 대출 시스템에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딥러닝 기술은 얼만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접근이 지금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지금 나와 있는 빅데이터, 데이터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딥러닝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로서는 과연 내가 지금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을 얼만큼 사용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아래에 있는 기술과 서비스는요.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것도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죠. 저도 회사에서 10년 이상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시스템 개발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고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누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과제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사용자가 될 것이냐. 그 사용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외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적어도 도서관이라면 기술과 서비스가 먼저가 아니라 사용자와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검토하는 그런 방법과 순서가 병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으로 좀 넘어와서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장소를 관리하고 학술이나 원문 데이터 관리하고 도서관 인프라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도서관 조직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한다 이런 주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도서관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이 데이터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자문을 많이 해보고 실제 도서관이나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데이터가 엄청 크다. 엄청 많다. 복잡하다. 그리고 다 떨어져 있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이라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과연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쭉 펼쳐놓고 보면 사실은 데이터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일반적으로 정의한 인공지능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빅데이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추려서 업무에 정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더 중요한 건 과연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게 기술적인 적용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서 실제 풀고 싶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빅데이터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사례는 도서관에서 실제 구축하고 있는 일부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데이터가 실제 구축이 되고요. 이 데이터가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는데 보시면 의미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컬럼의 값을 딱 열어보시면 2번에 보면 컬럼과 부여 규칙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건 숫자하고 마이너스 기호, 언더스코어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큰 가로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들어가고요. 뒤에 거 한번 보실까요? 뒤에는 중간에 있는 2번에 다른 의미의 데이터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거 마크인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실제 도서관에서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는 마크라는 그 표기법인데요. 마크에서는 저렇게 표기하라고 돼 있죠. 페이지를 먼저 기술을 하고 실제 물리적인 컨텐츠의 사이즈를 기술해라. 하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단계에서 저런 정보는요, 다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페이지 번호와 물리적인 그 책의 사이즈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그런 마크라는 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냐, 도서관에서. 즉, 근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물음이 해결이 돼야 그 뒤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도 잘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계를 여기에 도입을 해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효과적인 그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리티 체크라고 하는 포인트는 왼쪽은 지금 국회 도서관에서 학술 정보 검색 시스템에 있는 정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메리칸 메모리, 미국에서 구축한 시스템이거든요. 두 가지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텍스트 유형이에요. 사실 저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정보들은 메타데이터도 굉장히 풍부하고 전부 다 링크 값을 갖고 있어요. 즉 부가적인 정보를 충분히 따라가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다,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기 전에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느냐 그리고 유지하고 있느냐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올해 이제 전수조사나 혹은 어떻게 기관마다 추리할 요거를 실제 실현할 건지에 대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부처 사이에 기관 사이에 데이터를 공동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조금 더 데이터 기반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는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됩니다. 보시면 왼쪽에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고요. 오른쪽을 부처별로 구축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저걸 연계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현재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조금만 내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할 때 과연 도서관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 아래에 있는 도서관들이 유기적으로 다 묶여 있느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서관을 정말 바꾸고 싶다 하면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결국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메타데이터 어휘 체계나 연계 규칙 이런 것들이 표준화돼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더 맵 수준에서 하나의 눈으로 다 보이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장소도 많고 하는 서비스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이 있지만 그런 데이터 셋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검토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데이터와 관련돼서 주제를 한번 바꿔놓으면요.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제일 어려워하면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제대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반어적으로 이런 사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데이터 과학자들이 정말 이제 날고 기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도서관에 온 거예요. 책을 보러 왔어요. 책을 보러 와서 내가 통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 책 좋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책 별론 것 같아. 알고리즘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서분이 이렇게 앉아서 그 얘기를 탁 듣고 있다가 책을 막 찾아요. 그래서 이 책하고 이 책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리니어 리귤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책이 커멘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게 조금 이상적이죠. 도서관에서 정말 이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을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구축하거나 경험한 그런 경험치들이 잘 활용을 하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도서관 자체에서 여기 있는 내용 전체를 도서관으로 다시 대입을 시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책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구축이 됐을 때 저기 사서 1번이 했던 우리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라고 하는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챌린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할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멋있게 분석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각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찾고요. 그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지 보고 그리고 데이터에 잘못된 데이터를 막 수정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실제 구축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면 향후에 활용하는데 어렵다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그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빅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혹은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하시면 결국은 다시 돌아갑니다.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데 돌아갈 거고 그리고 조직이나 도서관 전체로 보면 결국은 도서관 전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서비스에 응용하겠다라는 전반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데이터 거버넌스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하향하는 곡선은 뭐냐면요. 진짜 데이터 만져봤더니 안 된다예요. 계속 안 된다요. 이건 뭐냐면 실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근사한 과제를 몇 억짜리를 탁 투입해서 자 해봅시다 라고 하면요. 실무자들은 하향 곡선을 안 되는데요. 데이터 수정할 거 너무 많은데요. 하면서 막 밤새고 이제 어려운 길로 가고요. 여러분들의 조직의 리더나 관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 다 될 것처럼 익스펙테이션이 막 올라가요. 왜 안 돼? 멋진 거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갭이 이만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조직에서 저런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버넌스를 잘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이나 혹은 도서관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아이디어가 지금 구현되고 데이터 맵을 표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준을 데이터 맵 어휘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현재 이제 표준이 발표가 됐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것들을 적용한 게 이제 요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라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 건데 데이터를 한 120개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 맵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표현을 했고 맨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지식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면 오른쪽에 보이는 좀 암호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제 정말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도 할 수 있고 분석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장에 보면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시스템 단으로 보면 도서관에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볼 수도 있고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의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제가 되게 급하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움직임 그리고 과제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었던 건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이터와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 그리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시스템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도 있고 시스템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야 투자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정말 실용적이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이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도서관 안에서도 데이터나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실제 실천 과제들을 만드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2, 3번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도 졸업하시고 현업에서 10년, 20년 경력을 쌓다 보면 새로운 기술들이잖아요. 새로운 기술 환경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니까 신입이 들어오면, 프레시한 친구가 들어오면 할 거야. 그렇게 하면요, 그 친구들이 10년 동안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연습해보고 수용할 자세를 만들고 태도가 되어야 신입한테 네가 해봐,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도서관에 계시는 문헌정보와 기록관리와 이런 그 주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실무에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뒤에 많은 발표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은 제가 삐딱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를 잘 정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디자인해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